야, 이년아! 이렇게 약해 빠져서 군에서 못 살아남아! 욕설과 함께 군화가 날아왔습니다. 22살 생도가 바닥에 쓰러지고 철창 너머 동생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거대한 헬기가 내려앉았고 별 4개를 단 남자가 차갑게 물었죠. 내 후배의 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 순간 공군사관학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미완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지방 소도시의 작은 기차역 플랫폼에는 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한지우는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위로 할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대동맥류 긴급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나, 할머니 수술 동의서 필요해. 꼭 연락 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누나는 훈련 중이라 핸드폰을 볼 수 없다는 걸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결심했어요. 직접 가기로요. 어젯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의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고 지훈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할머니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동맥류 파열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성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학생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성인 가족이 계셔야 합니다. 지훈의 유일한 성인 가족은 누나 한서윤 뿐이었습니다. 22살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인 누나요. 플랫폼에 첫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단단히 고쳐맸어요. 배낭 안에는 누나가 사관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한 장과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별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하늘은 언제나 거기 있지만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다시 켜서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인권주간 특별면회 가능일자 오늘. 마치 운명처럼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사관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각 공군사관학교 훈련장에서는 새벽 구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생도복을 입고 대열의 중간쯤에서 뛰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함께 교관의 구령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여자 생도는 체력보다 멘탈이 약해. 감정을 버려. 규율이 곧 생존이다. 구령을 외치는 사람은 오지은 대위였습니다. 31살의 여군 교관인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생도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오지은은 공군사관학교 초창기 여군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남성 교관들에게 무수한 모욕과 차별을 견뎌야 했어요. 여자는 약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울면 더 심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오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절대 약해 보이지 않겠다고요. 구보가 끝나고 생도들이 정렬했습니다. 오지은은 대열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인권주간 면회가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여기는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군이 우선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일 뿐이야.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연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사진 한 장을 만졌습니다. 공군 장교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 훈련 중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이 겨우 2살 때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 서윤은 동기 생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면회 신청 들어온 거 있어? 동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한테 온 거 있던데. 이름이 한지훈?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서윤은 식사를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한 예감이 스쳐갔어요. 지우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여기까지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요. 아침 8시 지우는 사관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문과 그 위로 펼쳐진 경비초소, 그리고 총을 든 병사들의 모습이 지훈을 압도했어요. 지훈은 긴장한 채 보안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담당 군무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어요. 신분증 있나?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어요. 인권주간 공고받습니다. 군무원은 학생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면회 대상자 이름은 한서윤 생도요. 군무원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 접수됐어. 대기실로 가. 대기실에는 이미 몇몇 면회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들이었어요. 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 노부부가 지훈을 보며 말을 건넸어요. 학생, 생도랑 무슨 관계야? 제 누나요. 아, 군대 간 누나 있구나. 그래도 효녀네. 요즘 여자들 군대 가기 쉽지 않은데.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는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우는 배낭에서 누나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인권주간 가족면회를 시작합니다. 호명된 분들은 면회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어요. 면회실은 철창 형태의 창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반대편을 바라봤어요. 곧 문이 열리고 생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서윤이 보였어요. 누나는 생도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누나. 서윤도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중에 감정 표현? 통제력 제로점이야. 한서윤 생도. 오지은 대위가 대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얼음처럼 냉랭했어요. 서윤은 재빨리 손을 내리며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하지만 오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윤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라고 해서 규율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여기선 내 동생이 우선이 아니라 군이 우선이다. 지우는 철창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저기요. 면회 시간이잖아요.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지은은 지훈을 향해 차갑게 쳐다봤어요. 민간인은 입 다물어. 여긴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교관님, 제 불찰입니다. 동생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오지은은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 군을 망친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봐. 그리고 그 순간 오지은의 군화가 서윤의 복부를 강하게 찼습니다. 서윤은 뒤로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생도들이 숨을 멈췄고 면회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 들고 있던 도시락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김밥이 흩어졌어요. 지훈은 철창에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그게 제 누나예요. 왜 때려요? 헌병 2명이 재빨리 달려와 지훈을 제지했습니다. 면회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지훈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사람을 왜 때려요? 이게 군대예요. 오지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서. 규율 위반자는 징계 대상이야.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교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헌병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누나, 할머니가 수술해야 돼. 누나 서명 없으면 수술 못한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윤은 대열로 돌아갔고 지우는 사관학교 정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지만 두 남매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관학교 정문 밖으로 끌려 나온 지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헌병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면회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제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누나 만나야 해요. 할머니가 수술해야 하는데 서명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헌병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민호는 행정실을 통해 접수하십시오. 그리고는 철문 안쪽으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누나는 지금 저 안에서 맞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네, 중환자실입니다. 저 한지훈인데요. 저희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계십니다. 수술 동의서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고개를 들어 사관학교 철문을 바라봤어요. 저 높은 담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고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누나가 나올 때까지요. 그 시각 사관학교 교무과 사무실에서는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면회장 폭행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게 된 거죠. 담당 부사관이 타자를 치며 중얼거렸어요. 이번 건 좀 심각한데. 민간인 목격자도 있고.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은 대위님 원래 저러시잖아. 근데 이번엔 피해자 이름이 좀 특이해. 뭐가? 한서윤이래. 한상호 중령님 성함이랑 성이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혹시 가족 아닐까 싶어서요. 부사관은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상호 중령? 20년 전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그분? 맞아요. 그분 유가족 명단에 딸 이름이 한서윤으로 나와 있어요.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사관은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윗선까지 올라가겠는데. 그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교습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사관학교 교수실. 윤태식 준장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명단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이제 머리카락 절반이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는 20년 전 한상호 중령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훈련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 위기에 처했을 때 한상호 중령은 마지막 교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먼저 탈출해. 나는 기체를 최대한 멀리 보낼 테니. 윤태식은 그 명령에 따라 탈출했지만 한상호는 민가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그대로 추락했어요. 그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두 아이를 남긴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부사관이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장님, 긴급보고 건입니다. 윤태식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름란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한서윤 생도 3학년 22살. 윤태식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 아래서 한상호는 떨어졌고 그의 딸은 이제 그 하늘을 잇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부사관에게 물었어요. 오지은 대위는 지금 어디 있나? 훈육동에 계십니다. 당장 불러. 부사관이 나가고 윤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한상호 중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였어요. 추락사고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지만 윤태식은 차마 유가족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군 내부의 어두운 면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윤태식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힘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 만약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 하늘 아래서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옷을 입은 이유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지은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지은 대위 들어왔습니다. 윤태식은 수첩을 덮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앉아. 오지은은 의자에 앉았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사실이야? 오지은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서윤 생도가 훈련 중 감정 통제 실패로 규율을 위반했고 저는 적절한 훈육 조치를 취했습니다. 발로 찼어? 물리적 자극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윤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지은 대위, 너 그때 생도 시절 기억나나? 오지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도 맞았잖아. 남자 교관한테. 그것도 여러 번. 오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 교관이 잘못한 거였어. 너는 피해자였어. 오지은은 얼굴을 들어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생도들도 약하게 키우지 않을 겁니다. 윤태식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지은 대위, 내가 배운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오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서윤 생도,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오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태식은 낡은 명단을 펼쳐 보였어요. 한상호 중령. 20년 전 추락사고로 순직했어. 그 사람 딸이야. 오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는 군 내부 인권 개혁을 추진하려던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 사람 딸한테 한 짓은 그 사람이 가장 반대하던 방식이야. 오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규율이 무너지면 군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경례를 올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윤태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상호야, 내 딸이 지금 너처럼 버티고 있어. 근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후 1시 서윤은 생도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부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동기생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슴 안쪽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수술 동의 없이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사관학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진동이 울렸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정문 앞 벤치에 앉은 지훈에게는 그 빛이 닿지 않았어요. 그는 배낭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아무것도 못했어. 오후 3시 사관학교 본부 행정동 2층에 위치한 인권 담당관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무가 김병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이중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오전 면회장 폭행건입니다. 긴급 보고 올라갑니다. 이중희는 서류를 받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 오지은 대위, 피해자 한서윤 생도, 목격자 다수, 그리고 민간인 면회객의 항의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중희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지은 대위가 또? 김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엔 민간인 목격자가 있어서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희는 서류의 피해자 신상정보란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서윤, 생도 3학년, 22살, 부모 사망, 조부모 중 조모만 생존, 보호자 주소지는 지방 소도시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사관학교 역대 순직자 명단 파일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씨 성을 가진 순직자를 입력하자 몇 개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상호 중령, 순직일 2005년 8월 12일, 훈련 중, 추락사고, 유가족 배우자, 김미선 사망, 자녀 한서윤 당시 2살, 한지훈 당시 신생아. 이중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거 윤태식 준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는데. 그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따라 교수실로 향했습니다. 행정동에서 교수동까지는 연결 통로를 따라 3분 정도 걸렸어요. 이중희는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윤태식 준장은 한상호 중령과 같은 비행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고 당시 함께 비행하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했죠. 교수실 앞에 도착한 이중희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윤태식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중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준장님, 긴급보고 건입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돌아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뭔데? 오전 면회장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한서윤 생도인데 혹시 한상호 중령님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이리 줘. 이중희가 서류를 건네자 윤태식은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이 피해자 이름란에 멈췄어요. 한서윤, 22살, 부모 사망. 윤태식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위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호 그 친구 딸이 맞아.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이중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준장님, 이거는 상부까지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나가봐. 이중희가 경례를 하고 나가자 윤태식은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상호 중령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05년 8월 11일, 사고 하루 전이었어요. 내일 훈련이 마지막이다.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본격적으로 공군 인권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다. 약한 사람을 밟아서 강해지는 조직은 결국 무너진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쯤엔 이 하늘이 더 맑아지길 바란다. 윤태식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교신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윤태식, 먼저 탈출해. 나는 기체를 민가에서 멀리 보낼 테니. 윤태식은 명령에 따라 탈출했지만 한상호는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추락했어요.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본부 건물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된 이곳은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20년 전 문서가 보관된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철제 캐비닛을 열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는 한 권의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표지에는 공군 인권개혁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한상호 중령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개혁안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한다. 윤태식은 파일을 가슴에 안고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도 막사로 향했어요. 서윤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가 20년 전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내 아버지가 막으려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도 막사 앞에 도착한 윤태식은 당직 부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생도 불러줘. 부사관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서윤이 나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생도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 복부에 생긴 멍 때문일 거예요. 서윤은 윤태식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서윤 생도 출석했습니다. 윤태식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2살의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한상우 중령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와. 조용히 얘기할 곳으로 가자. 윤태식은 서윤을 데리고 교수동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생도들이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윤태식은 서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태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윤 생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상우 중령입니다. 훈련 중 순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같은 비행대대였어. 그 사고 때 나도 함께 있었지.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윤태식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일기야. 사고 직전까지 쓴 거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표지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 원래 너한테 갔어야 할 거야. 서윤은 천천히 수첩을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가족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 김미선, 딸 한서윤, 아들 한지훈. 서윤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윤태식이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봐. 서윤은 수첩을 넘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힘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 만약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 하늘 아래서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태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공군 내부 인권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어. 약한 사람을 밟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해서 함께 강해지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 했지.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떠났어.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 개혁안은 어떻게 됐나요? 윤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무산됐지. 추진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서윤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장님, 저는 아버지 이름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 있고 싶어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근데 서윤생도 내가 지금 당한 일은 내 힘과 상관없어. 오지은 대위가 한 행동은 명백한 폭력이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윤태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견디는 게 능력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건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거였어. 그때 윤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참모총장실이라고 떠 있었어요. 윤태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태식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최철민이야. 오늘 오전 면회장 사건 보고 받았어.
피해자가 한상우 후배 딸이라던데? 윤태식은 서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그쪽으로 가겠네.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윤태식은 놀라서 물었어요. 총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그래. 상호 그 친구가 내 후배였잖아. 내가 지켜주지 못한 전우의 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식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총장님이 직접 오신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태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생도 내일 하늘이 움직일 거야. 그날 저녁 사관학교 전체에 긴급 점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내일 새벽 사관학교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실은 발칵 뒤집혔고 교관들은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오지은 대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사관학교 징계심사실 앞 복도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부의 멍은 더 퍼져서 옷 위로도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동기생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아, 진짜 괜찮아? 의무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서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 사진을 만졌습니다. 작고 낡은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서윤은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살 때 떠나셨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 아버지의 동료들이 전해준 말들을 통해 서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의롭고 따뜻하고 약한 사람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 생도 들어와. 서윤은 심사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뒤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가운데에 오지은 대위가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서류를 넘기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생도 오늘 오전 면회 시간 중 훈련 규율을 위반하고 감정 통제에 실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사실이야? 서윤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어요. 동생이 손을 흔들어 반사적으로 답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 통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반사적이라는 건 통제가 안 됐다는 뜻이야. 군인은 반사도 통제해야 해. 서윤은 오지은을 바라봤어요. 교관님, 그건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는 겁니다. 가족을 보고 반응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본능? 전장에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너도 내 동료도.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장이 아니라 면회장이었습니다. 심사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윤 생도 징계 2주간 대기 처분이야. 이 기간 동안 외부 연락과 면회는 금지되고 훈련 참여도 제한돼. 알겠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어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고 멀리 활주로 너머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일이면 할머니 수술은 이미 끝나 있을 거라고요. 지우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 시각 사관학교 정문 밖 벤치에서 지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켜서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5통이나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중환자실입니다. 저 한지훈인데요.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동의 없이는 더 이상 대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사관학교 철문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배낭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문 경비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경비병이 지훈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그 학생 아니야? 제 입장 안 된다고 했잖아.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할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누나 서명 없으면 수술 못해요.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경비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경비병은 당황해서 지훈을 일으켰어요. 학생, 이러지 마. 나도 규칙 따라야 해. 그때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태식 준장이었어요. 그는 사관학교를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올리며 설명했어요. 이 학생이 재입장을 요청하는데 오전에 면회질서 위반으로 퇴장 조치된 사람입니다. 윤태식은 지훈을 바라봤어요. 18살 고등학생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물었어요. 누구 면회 왔었어? 한서윤 생도요. 제 누나입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온 동생이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지금 수술 못하고 계세요. 성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누나밖에 없어요. 제발 누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 신원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 발급해줘. 내 책임하에 들여보내겠어. 경비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장님, 규정상 어렵습니다. 윤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사람을 막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발급해. 경비병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출입증을 처리했어요. 지우는 윤태식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식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따라와. 내가 한서윤 생도한테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사관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태식이 물었어요. 내 누나 어떤 사람이야?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누나는요, 저한테 엄마이자 아빠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누나가 저를 챙겼어요.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요. 누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 누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응, 같이 하늘을 날던 사람이야. 좋은 분이었어. 그들은 생도 막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식은 안으로 들어가 서윤을 불렀어요. 잠시 후 서윤이 나왔습니다.
동생을 본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은 달려가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할머니 위독하셔.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해. 서윤은 동생을 안은 채 윤태식을 바라봤어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외출 허가 처리해 줄게. 지금 당장 병원 가. 서윤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오지은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한서윤 생도는 현재 징계 대기 중이야. 외출 불가야. 윤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긴급 가족 상황이야. 예외 처리할 수 있어. 오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징계자는 제외예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이 중요해요. 오지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규정이 중요해. 규정이 무너지면 군이 무너져. 서윤은 동생을 뒤로 밀어내며 오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교관님, 제발 이번만 봐주십시오.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제가 없으면 수술을 못합니다. 오지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내 개인 사정이야. 군인은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이야. 윤태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지은 대위, 지금 내가 하는 게 군인의 도리야?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야? 오지은은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규율이 곧 군의 생명입니다. 윤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가족 있잖아. 내 가족이 위급하면 어쩔 거야? 오지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군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넌 군인이 아니라 기계가 됐구나. 서윤은 오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관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지훈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저희 할머니는 79살이세요. 평생 저희만 키우시다가 이제 편히 쉬실 나이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오지은은 두 남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서. 무릎 꿇는다고 규정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침묵만 남았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칙이 더 중요해요? 서윤은 동생을 일으키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괜찮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윤태식은 두 남매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다려. 내가 위로 보고 올릴게.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야. 그는 곧장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참모총장실입니까? 윤태식 준장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지키려던 하늘인가요? 윤태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구석이 닳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수첩을 몇 번이나 펼쳐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수첩의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윤태식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상호 중령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추락사고가 일어나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윤태식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푸르다. 하지만 그 안은 썩어가고 있다. 젊은 조종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군들은 존재만으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하늘인가? 나는 개혁안을 상부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조직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야 하니까. 윤태식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어요. 한상호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쓰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겠죠. 윤태식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3월 15일. 오늘 한 여군 생도가 내게 찾아왔다. 교관에게 성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고 신고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라고 했지만 동시에 내 무력함을 느꼈다. 조직이 그녀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없었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침묵시킨다. 윤태식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생도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고 교관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 중에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혼자 사귀는 사람이 있을까요? 윤태식은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월 21일. 상부에서 내 개혁안을 반려했다. 이유는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직의 안정? 사람이 무너지는데 조직의 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오늘 결심했다. 공식 루트가 막혔다면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내 아이들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윤태식은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어요. 사고 하루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4월 12일. 내일 훈련 비행이 있다. 새로 배치된 기체가 아직 점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상부에서는 일정대로 진행하라고 했다. 불안하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수첩을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서윤아, 지훈아. 아빠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너희가 지켜다오. 힘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단다. 그걸 잊지 마라. 윤태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 동안 이 수첩을 유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 조직의 파장이 일 것이고 자신도 연루될 거라는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한상호가 가장 싫어했던 행동이라는 걸요. 윤태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참모총장실로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윤태식 준장입니다. 총장님과 직접 통화가 가능할까요? 잠시 대기 음악이 흘렀고 곧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준장, 무슨 일인가? 윤태식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총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한상호 중령의 딸 한서윤 생도가 현재 사관학교에서 교관에게 폭행을 당했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도의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규정을 이유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상호의 딸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상호 중령이 남긴 유품 중에 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공군 내부의 문제들과 개혁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모 총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그곳으로 가겠네. 인권점검 명목으로 갈 테니 관련 자료 모두 준비해 두게. 그리고 윤 준장. 네, 총장님. 자네가 20년 동안 그 일기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깝네. 하지만 오늘 용기를 낸 건 잘한 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속에 눌러져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생도 막사로 향했어요. 생도 막사 앞에는 서윤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지우는 이미 병원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윤태식이 문을 두드리자 서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장님. 윤태식은 서윤을 조용한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거야. 서윤은 수첩을 받아들고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야. 읽어봐. 서윤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따뜻하지만 단호했던 그 목소리가요. 서윤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지훈아. 아빠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너희가 지켜다오. 서윤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윤태식은 조용히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지만 그분은 혼자였어. 상부는 듣지 않았고 동료들은 침묵했지.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 미안하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윤태식을 바라봤어요. 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20년 동안 이 수첩을 너희 남매에게 전하지 못했어. 두려웠거든. 조직이 흔들릴까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런데 오늘 내 동생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두려워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다는 걸.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일 새벽 참모 총장님이 직접 오셔.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참모 총장님이요? 그래. 내 아버지의 전우셨던 분이야. 그분도 오랫동안 빚을 지고 살아오셨을 거야. 내일은 그 빚을 갚는 날이 될 거야. 윤태식은 서윤의 손에 수첩을 다시 쥐어주었어요. 이건 이제 내 거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야. 서윤은 수첩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주셔서. 윤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용기라니. 20년이나 늦은 용기인데.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어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며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혼자 싸우다 떠났지만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 준장이 있고 동생 지훈이 있고 그리고 내일 올 참모 총장님이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수첩 마지막 장을 펼치고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힘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단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못 지킨 사람들을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디선가 헬기 엔진을 점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내일 새벽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새벽 4시 50분 사관학교 관제탑에서는 긴급교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에어포스 원.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관제사는 화면을 확인하고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에어포스 원,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1번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포스 원은 참모총장 전용 헬기의 호출 부호였습니다. 활주로에는 벌써 여러 장성들과 교관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윤태식 준장도 그 중에 있었고 오지은 대위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교장인 소장도 제복을 단정히 입고 나와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곧 거대한 회색 헬기가 동쪽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일으키는 바람이 활주로 위에 먼지를 쓸어 올렸어요. 서 있던 사람들의 제복이 펄럭이고 모자를 손으로 눌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프로펠러 회전이 느려졌어요. 문이 열리고 계단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고든 자세로 걸어 내려왔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가슴에는 별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군 최고 계급인 대장이었죠. 교장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참모총장님 환영합니다. 참모총장은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환영은 나중에 받지. 지금은 점검하러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참모총장은 정렬에 있는 장성들과 교관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지은 대위에게 멈췄어요. 오지은 대위. 네, 총장님. 오지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참모총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제 한서윤 생도를 폭행한 게 사실인가? 오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오지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습니다. 훈육 차원의 물리적 조치였습니다. 참모총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물리적 조치? 생도 복부를 발로 찬 게 훈육인가? 오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계속 말했어요. 오지은 대위, 자네 군번이 뭔가? 98032457입니다. 입대한 지 몇 년이나 됐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였나? 약한 사람을 밟는 게 군인의 도리라고 배웠나? 오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모총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규율? 규율이 뭔지 아나? 규율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사람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참모총장은 오지은에게서 시선을 돌려 교장을 바라봤어요. 교장,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라는 건 있었다는 뜻 아닌가? 윤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총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식은 가방에서 한상호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상호 중령이 남긴 일기입니다. 20년 전 이 학교와 공군 내부의 문제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님,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은 일기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고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참모총장은 일기를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호야, 미안하다. 자네 혼자 싸우게 했구나. 참모총장은 눈을 뜨고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인권 점검 명목으로 왔지만 사실은 약속을 지키러 왔네. 20년 전 내 전우가 지키려던 것을 지키러 왔어. 그는 일기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한상호 중령은 이 조직이 사람을 지키는 곳이 되길 바랐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저버렸어. 오늘 그 빚을 갚을 때야. 참모총장은 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교장, 지금부터 특별조사단이 이 학교 전체를 조사할 거네. 인권 침해, 성적 조작, 부당한 징계, 모든 걸 다 뒤집어 볼 거야. 협조하게. 교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총장님. 참모총장은 오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지은 대위, 자네는 지금부터 직무정지야.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이네. 오지은은 경례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윤태식에게 물었어요. 한서윤 생도는 어디 있나? 생도 막사에 있습니다. 데려오게. 윤태식은 경례를 올리고 막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윤태식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생도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모총장은 서윤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한상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참모총장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윤 생도. 네, 총장님. 서윤이 경례를 올렸어요. 참모총장은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 후배였네. 아니, 전우였어. 우리는 함께 하늘을 날았고 함께 떨어질 뻔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살리고 혼자 떠났어.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모총장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네. 자네 아버지가 지키려던 걸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자네 아버지가 원했던 공군을 만들겠네. 사람을 지키는 공군을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참모총장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자네 아버지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를 원했어. 그러니 자네는 여기 남아서 그 변화를 만들어야 해. 참모총장은 돌아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게. 군복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의무야. 약한 사람을 밟는 자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 오늘부터 이 학교는 바뀔 거야. 규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으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활주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참모총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상호 중령이 남긴 일기는 공군 역사관에 보관될 거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생도들이 배우게 될 거야. 우리가 왜 이 옷을 입는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말이야. 오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참모총장은 헬기로 돌아가기 전 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윤준장, 자네가 오늘 용기를 낸 건 잘한 일이야. 2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 윤태식은 경례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제야 전우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기가 다시 이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늘로 사라져갔어요. 활주로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하늘이 움직였어요. 그날 사관학교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참모총장이 떠난 후 사관학교 전체에 특별조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인권위원회, 감찰실, 법무실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교무실, 훈육실, 생도, 막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5년간의 징계 기록, 평가 서류, 면담 기록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었어요. 오전 10시 조사단장인 대령이 회의실에서 중간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37건의 부당 징계 의혹이 있습니다. 그중 14건은 여군생도 관련이고요. 또한 체력평가와 학업 성적에서 조작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교수들과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교장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교장님, 이 모든 게 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윤태식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오지은 대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사단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면담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지은 대위도 생도 시절 폭력 피해 기록이 있더군요. 그때는 신고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을 오지은 대위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오지은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생도들이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생도들이었습니다. 오지은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참모총장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네. 약한 사람을 밟는 자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오지은은 자신이 13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이 열리고 조사단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지은 대위님 들어오시죠. 오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너머에는 조사단장과 기록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조사단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지은 대위,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대위님도 과거 생도 시절 폭력 피해를 당한 기록이 있더군요. 오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012년 대위님이 2학년 생도였을 때
남성 교관에게 폭행과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동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공식 신고는 없었고요. 오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여자는 군대에 왜 왔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지은은 눈물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약해 보이면 더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사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위님,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신고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대위님도 같은 방식으로 후배들을 대하신 겁니까? 오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위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걸 끊어야 합니다. 오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요,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약하면 죽는다고,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배들도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나요? 제가 한 게 다 잘못이었나요? 조사단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위님.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대위님은 그걸 혼동하셨어요. 오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운 후 오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잘못한 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조사단장은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어요. 증언하십시오. 대위님이 목격한 모든 부당한 일들, 대위님이 당한 일들, 그리고 대위님이 한 일들까지 모두 증언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오지은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진술서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생도 시절 당한 폭력, 목격한 차별, 그리고 교관이 된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오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2시간 후 오지은은 12장 분량의 진술서를 완성했습니다. 조사단장은 진술서를 받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 이 증언은 사관학교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지은은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지옥이지만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오지은은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조사단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서윤 생도. 네, 교관님. 오지은은 한 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은 일을 당했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같은 짓을 했고. 서윤은 오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관님도 피해자셨군요.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게 내가 가해자가 될 이유는 아니었어. 오지은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서윤 생도 부탁이 있어. 너는 나처럼 되지 마. 강해지되 다른 사람을 밟는 강함이 아니라 지키는 강함을 가져. 그게 진짜 군인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그리고 교관님,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은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날 저녁 사관학교 강당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생도와 교관들이 모였어요.
조사단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사관학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센터가 신설되고 모든 징계는 3자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생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조사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상호 중령의 일기는 공군 역사관에 보관되며 모든 생도가 필수로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옷을 입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은 생도석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변화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하늘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집회가 끝나고 서윤은 윤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윤태식은 교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들어오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서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버텨준 덕분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 덕분이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곧 명예퇴직할 거야. 20년 동안 침묵한 죄를 이렇게라도 씻고 싶어서. 서윤은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준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요. 잘못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잘못이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오늘 용기를 냈으니까. 윤태식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냈어. 자랑스럽게 생각해.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태식도 경례로 답했어요. 두 사람의 경례는 단순한 굴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이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사관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교정 한쪽에는 새로 지어진 인권교육센터 건물이 서 있었고 입구에는 한상호 중령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글귀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힘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 오전 10시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참모 총장이 직접 참석했고 생도들과 교관들이 모두 모였어요.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참모 총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네. 이건 약속이야.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서윤은 생도 대표로 단상에 올라 센터 명패를 제막했습니다. 흰 천이 거치자 한상호 인권교육센터라는 글자가 드러났어요. 서윤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다니, 아버지가 바랐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다니요. 개소식이 끝나고 서윤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한상호 중령의 일기 내용이 액자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생도들이 지나가며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한 생도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서윤 선배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도 이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서윤은 그 생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기억해. 강함은 누굴 짓밟는 게 아니라 누굴 지키는 거야. 생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올렸어요. 서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누나. 서윤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어때? 완전히 회복하셨어.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지우는 누나의 손을 잡고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79살의 할머니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서윤이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서윤아, 고생 많았구나. 내가 군대에서 힘든 일 겪었다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힘든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공군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지훈도 옆에서 말을 보탰어요. 할머니, 누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군대 전체를 바꿨다니까요. 서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같이 한 거지.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정말 좋으세요. 이대로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하십니다. 가족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이틀 후 사관학교에서는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태식 준장의 명예 퇴직식이었어요. 강당에는 그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시작했어요. 35년간 공군에 몸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특히 20년 전 제 전우가 남긴 유언을 지키지 못한 건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서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오지은도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게 조직을 썩게 만듭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식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비행하던 날 착용했던 배지야. 이제 내가 가져. 서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군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배지를 꺼내 가슴에 올려보았습니다. 윤태식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혼자 싸우다 떠났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저도 사관학교도 바뀔 수 있었어요. 윤태식은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내가 바꾼 거야. 내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지. 퇴직식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사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어요. 인권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매주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보는 투명하게 처리되었어요. 오지은은 더 이상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관학교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인권교육센터의 상담관으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여군생도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상담관님, 저 교관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까봐 두려워요. 오지은은 그 생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달라.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생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도 너처럼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오지은은 상담 기록지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줘. 천천히 다 들을 테니까. 그날 저녁 서윤은 활주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혼자 나온 거였어요.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배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배지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하늘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하늘은 깨끗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제가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천천히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높고 넓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하늘은 누군가를 짓누르는 천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활주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사관학교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인권교육센터의 불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관학교 개혁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대대적인 인권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상호 중령의 유지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인권교육센터는 군 내부 변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우는 화면 속 누나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화면 속 누나는 생도들과 함께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정말 멋있어.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뭐 보고 있니? 누나 나왔어요. 뉴스에. 할머니는 지훈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어요. 우리 서윤이가 큰일 했구나. 할머니, 우리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도 옳은 일을 하려다 떠나셨단다. 그리고 이제 내 누나가 그 일을 이어가고 있어. 우리 집안은 그런 피가 흐르나 봐.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지우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다시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생도들이 정렬하고 구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교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생도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서윤은 대열의 선두에 섰습니다. 교관이 구령을 외쳤어요. 전체 출발. 서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호흡은 깊고 고르게 이어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를 달리며
서윤은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정말로 자유롭다는 걸요. 그날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한 여군 교관의 발길질이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군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규율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조직의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분이 계신가요? 서윤이처럼 용기를 냈거나 오지은처럼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